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하죠. 저희가 1부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단통법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냐 개정이냐, 뭐 최소한 개정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예 폐지하는 건 어떠냐, 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입니다. 그래서 단통법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8858님, 단통법 폐지해야 할 듯합니다. 젊은 세대는 정보가 빨라서 싸게 구입하는데 나이가 있는 세대는 호객 당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7993님, 단통법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바꿀 때마다 호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밀거래하는 것처럼 핸드폰 성질을 찾았더니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호갱이었는지 실감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싸게 판다는데 찾아가 봤는데 예, 그들도 믿지고 하는 장사는 아니더라고요. 뭐 부가 요금제 뭐 해야 되고 무슨 또 스마트 요금제 해야 되고 뭐 3개월 동안 이건 해지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마진을 남겨먹고 또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주는 거고요. 오늘 증시 상황이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이고요. 코스피는 0.1% 오른 2621포인트, 코스닥은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 반등의 폭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0.9% 오른 87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77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굵직한 또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다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게 차를 주차시킨 건지 잠깐 브레이크를 밟은 건지 신호등을 이제 보자는 건지 따져볼 게 많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금요일에 뵙는데 네, 맞습니다. 미국의 FOMC가 열릴 때는 그 바로 다음 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야기. 우선은 시장의 예상대로 된 건가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네, 시장에서 이번에 동결의 예상을 거의 했습니다만은 네. 그 내용이 좀 매파적이지 않겠느냐. 그 가령 예를 들면은 점도표를 1회 인상하는 정도 네.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였는데 시장의 예상 대비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표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네. 그 점도표를 1회만 인상한 것이 아니라 2회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 그 금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가지고 3, 6, 9, 12월 달에는 점도표 요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3시에 딱 나왔을 때는 증시가 곧바로 하락 전환을 하였습니다. 점도표라는 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그 기준 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시장은 그걸 보고 예측을 해 나가는 거고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까요? 그 점도표를 찍은 위원들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사실 뭐 좀 균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네. 그 이제 매파하고 비둘기파하고가 좀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준이 내부적으로 뭐 불만이야 누구든지 다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여기저기 좀 삐져나오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낼 때는 항상 반대표 없이 딱 전원 동의로 만장일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봐가지고서는 이번에 아마도 점도표가 한 1회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회 인상을 시킨 거는 연준 내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뭐 닐 카시카리 아니면은 뭐 메스터나 로리 로건 이런 인물들이 이대로 하다가는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아마 우려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점도표는 더 올리자. 단 또 연준에 있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들, 뭐 굴스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이제 그 올라간 제퍼슨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의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고 다 비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기준금리 결정에서 일단은 동결이라는 비둘기적 결정,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씩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결정이 그 연준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저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이 참여자들이 하는 그런 예상 중에서 연준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연내 인하를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를 자꾸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인플레가 내려와가지고 좀 싸우는데 승기를 잡았는데 자꾸 인하 얘기를 해버리면 인플레가 또 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 기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향후에 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인하 기대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사실 최근에 그 스킴론, 건너뛰기론이거든요. 네. 이번 회의는 결론적으로는 딱 거기에 부합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연준이 바라는 정도로 채권 시장은 가격 반영이 그대로 나타나서 뭐 별 탈 없이 넘어간 그런 회의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66님이 믿음의 목소리 전광훈 대표님이라고. 믿음의 목소리 전광훈. 그분은 목사님 아닌가요? 여기 계시는 86번가 대표는 정광우 대표입니다. 믿음의 목소리. 점도표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점도표를 찍는 거는 전체 연준 위원들이고 이들 중에서 그때그때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이 다른 건데 이번에는 11명.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좀 분석을 좀 해봐야죠. 네, 사실 그 많은 분들께서 네.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의 중요도가 네.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당장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예전보다 중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의 경우에는 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예. 투표권이 없으면은 본인의 의향을 어떻게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도표나 이런 것들을 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도입되면서 연준의 멤버들이 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비록 내가 투표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번에는 점도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점도표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점을 찍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투표권이 있는 인사만이 중요했던 거에서 모든 인사가 중요해졌고 그럼 이제 근데 그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건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 리더이고 의장에 대한 의존도가 역사적으로는 더 이제 높아지게 된 그런 시스템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이제 투표하러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의 그냥 만장일치가 나와버리는 거죠. 평소에 이미 얘기를 다 했고 다른 데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저 이제 지금 요번에 투표권이 있다 뿐이지 이제 큰 틀에서 봐가지고서는 없는 사람도 같이 넣어가지고서 위원 중에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연준의 시스템이 한 20년 전에 대비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번행 기후부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런 변화가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미국 연준이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 사이의 생각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를 판가름하려면 당연히 물가를 봐야 되는데 엊그제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4.0%가 나왔어요. 네, 시장 그렇습니다. 예상치는 4.1이나 4.2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이제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진정되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 하루 전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네네. 이 물가 좀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달에 나온 물가하고 다음 달까지 나온 물가는 네. 작년도에 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죠. 베이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대비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물가 안정에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다음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내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정광우 대표가 그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 석 달 전인가요? 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는 말씀드린.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막 6%대 상승률 나오고 있는데 3개월 뒤에 3%대 상승률이 나온다. 무슨 자신감이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숫자까지는 사실 이제 0.1%포인트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는지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최근에 물가 자체에 대한 물가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저기에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가 워낙에나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일을 경험을 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 뭐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를 하고 그래서 공급망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쟁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조류 독감 때문에 또 고생을 해가지고 가격이 높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례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겹쳤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는 좀 제거가 되다 보니까 안정세를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기저 효과를 떠나가지고서 최근의 트렌드는 어떠하냐라고 하면 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치를 1년 연유라 해가지고 보면은 2.2%밖에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네, 최근 3개월치를 연간으로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네.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2.2%면은 이제는 정말 물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걱정이라고 하면은 근원 물가가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뺀 물가지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도 보시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집과 관련된 주거비거든요. 그럼 주거비를 빼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슈퍼 근원 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 중에서도 주거비 뺀 슈퍼 근원,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서비스업 물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뭐 인플레도 많이 왔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높았고 더불어 가지고서 뭐 티플레이션 이런 단어도 쓰고 하는 걸 보면서 서비스 쪽 업종의 인플레가 대단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 부분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0.1 전월 대비 0.1%대.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번에 나온 숫자도 0.2%대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율화를 해보면은 역시나 이게 2% 정도 내외의 물가 상승률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열쇠는 정말로 이제는 집과 관련된 주거비밖에 안 남았다인데 주거비가 거의 지금 물가 상승을 홀로 거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라는 것은 결국은 집값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집값 움직임에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느리게 아주 느리게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다 보니 네. 집값 상승률은 작년부터 꺾였는데 실제 주거비 상승률이 꺾이는 거는 이달하고 그전 그러니까 2달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 흐름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뒤따라서 주거비가 따라갈 거잖아요. 일단은 네네네. 상승률이 그러면은 이것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연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거비를 빼고서 근원 물가를 계산해 보니까 3%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거비를 빼면은 이미 3%대 상승률로 근원 물가로 네네 근원 물가도 그 정도로 와 있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은 사실은 좀 많이 덜어지긴 한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70년대도 보면은 물가가 좀 잡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10년 이상 고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 연준에서도 비록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되긴 했으나 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일단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을 좀 매파적으로 보여서 기왕 잡은 이 꺾어버린 인플레 심리를 한번 제대로 잡고 가자.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를 빼면은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미 3%대를 가리키고 있다. 네네. 또 방향은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 이 문제는 항상 이번에도 매파적 동결을 했던 것처럼 안심하지 마. 우리가 금리 내릴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라고 안심하지 마.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정광훈 대표님은 더 올리지는 못할 거야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번에 이슈가 되는 것은 2번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많아봐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아니면 못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연준과 시장의 예상 간극이 더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벌어졌고요. 예. 반대로 내리는 걸 또 막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인하 기대를. 예. 그거는 이제 연준 기대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시장에서 인하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가지질 않는데 얼마나 더 올릴 거냐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장은 보면은 1회 정도 더 올리지 않겠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나온 거에서는 연준에서는 2회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시장이 보시면은 처음에는 2회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막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스닥하고 S&P 500은 양전환 해가지고서 증시가 끝났단 말이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기자 이제 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서 파월 의장이 네.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많은 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건 좀 비둘기적이고, 네네. 근데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2번 더 올릴 수 있어라고 한 거는 매파적이었고, 네. 근데 또 정작 기자회견을 할 때는 너무 겁먹지마 하면서 비둘기파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증시가 어제도 약간 이제 롤러코스터를 그렸던 건데 뭐냐면 그럼 2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예. 이제 남은 회의가 4번이거든요, 올해. 네. 7월, 9월, 11월, 12월 회의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4번 중에 2번을 올리려면 7월쯤에 한 번 더 올리고 네. 그다음에 9월 정도는 또 한번 스킵을 했다가 네.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를 모색한다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 점도표가 1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다면 7월에 올리지 않겠느냐. 6월에 한 번 쉬었으니까 네. 라고 채권 선물 시장에는 가격이 반영이 이미 회의 전에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7월 회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는 이제 파월 의장이 7월 회의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살아있는 회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브 미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래서 라이브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디 생중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정해진 게 아니다 아직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결로도 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회의를 두고서 6월 회의를 두고서 이미 결정난 거의 시장에서는 90% 이상 동결할 걸로 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6월 회의는 사실 살아있는 회의예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는 매파적인 얘기가 돼버렸었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듯이 이번에는 7월에는 그래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미팅을 갖다가는 지금 라이브 미팅이다 해버리니까 그럼 안 올릴 수도 있는 거네 7월에도.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조금 매파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네. 라이브 미팅 얘기가 나오고서는 바로 양전환을 했다가 또 음전환을 한번 했다가 그 뒤에 또 물어보니까는 이거를 역시나 또 파월 의장이 재차 요 단어를 씁니다. 살아있는 회의다. 7월을. 라이브라는 표현을 2번. 제 기억엔 3번 썼던 것 같습니다. 3번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한 거죠. 7월에도 결정된 게 없구나. 그러면 만약 7월에도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남은 회의가 3번인데 연준 말대로 2번을 올릴 수가 있겠냐. 라는 현실론이 대두가 되면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인플레 이런 걸 잡기 위해 가지고서 좀 강하게 얘기한 것뿐이지 실제로 행동은 저렇게까지는 못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완전히 이제는 줄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둘기적인 또 말을 기자회견에서 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다시 반락 반등 막 이거 반복할 정도로 해석 자체도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참 금리 결정, 점도표, 파월 의장의 코멘트 하나하나 정광훈 대표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연준의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시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확실히 꺾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연준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회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해도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계속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인플레는 좀 이제 더 예상보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이제 생산자 물가나 이런 것들도 예상보다 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인하 기대감은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연준이 저는 뭐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놓고 보면은 이제 와서 좀 쉽게 이해가 가는 게 동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인하할 것 같아.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인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2번 인상할 수 있어 그러면 인하는 안 하겠구나. 맞습니다. 예.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이제 약발은 먹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또 많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앞서가던 사람들은 9월쯤부터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게 주가라든지 채권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대가 사라진다면 네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이후의 증시나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갈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네.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 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너뛰기 스킵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씀해주신 그런 기대가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너뛰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를 그대로 캐치해가지고서는 가격 반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있는 동안에는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은 없고 연내에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해가지고서 증시가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거고요. 네. 그거를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을 해준 그런 이제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도장 찍은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충격이나 불확실성은 오히려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의 그 이제 시선 자체가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로 연준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회의 날 그다음에 회의 다음 날에 변동성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FOMC 회의가 있는 날하고 다음 날에 그 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장중에도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2% 갔다가 난리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사실 제가 양전한 음전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래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중요성이 확실히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어떠하냐, 기업 이익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는 뭐 오히려 뭐 AI나 이런 거 비롯해서 신산업이 진짜로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점점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도가 저는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하 연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한 번이야 두 번이야 계속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네. 그럼 이제 기업 실적은 어떻게 될까, 신산업이 잘 될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네네. 기업 실적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다. 네네. 뭐 미국이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호재가 나오면 호재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작년에는 기억해 보시면은 뭐 호재가 뭐 나오던 말던 오로지 파월 입에 왔다 갔다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네. 좀 많이 이제는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누누이 어떤 경기 사이클, 시장의 순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광훈 대표님은 지금이 금융장세다라고 네네. 진단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올해는 모르겠고 여전히 금융장세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슬슬 파월의 입, 기준금리보다는 기업 실적에 더 주목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는 6개월, 1년 뒤에 실적을 미리 또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네네.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은 또 언제쯤이 될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미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나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특별하게 그게 다시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여름 정도가 실적 장세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거의 뭐 실적 장세에 준하는 수준에 와 있다. 지금 이제 그 초입에 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지금 금리 인하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돈을 풀었다가 그다음에 긴축을 했다가
다시 이 긴축을 해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보시게 되면 순서가 지금까지는 그 정책의 순서가 똑같거든요. 근데 만약 그 순서대로 금융위기 때 해법처럼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금리 동결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양적 긴축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매달 네. 950억 달러씩.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 QT 예, 맞습니다. 거. 예. 그 이제 QT의 금액을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게 그 사이에 먼저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내 인하는 없지만 네. 연말 정도에는 아마도 그 QT를 줄여 나가는 거를 실제 실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7월달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보게 되면은 미래의 연준 그 대차 대조표에 대한 가정이 쭉 시나리오별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본 시나리오가 뭐냐하면 2023년도까지는 지금의 속도로 QT가 진행되고 24년부터는 QT 속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50억 달러씩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억 달러 후반대 정도로 그렇게 줄여 나갈 거다라고 기본 가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침체에 빠지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어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 길을 따라서 경제나 경로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22년도 7월이면은 그 최악의 거의 상황에서 세운 계획이거든요. 그거는요. 네네네. 그때 증시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 예상 한 경로대로 아마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말에 QT 줄여 나가기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기준금리라는 가장 큰 정책을 펼치기 전에 채권 같은 걸 통해서 시중 자금을 풀었다 빨아들였다. 그 빨아들이는 게 양적 긴축이었는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부터 조금씩 덜 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숨통을 틔워주고 네네. 그 다음 단계가 금리 인하로 가는 거고 네네.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이제 방향은 그렇게 간다.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항공모함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슬슬 조타수가 뭔가 방향 키를 돌리기는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한국은행 예시도 보시면 아는데 네.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기준금리라는 거는 비둘기적으로 동결을 딱 해버리고 네네네. 나머지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견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든지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이제 기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아주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동결이거든요, 일단. 네. 마찬가지로 연준도 이번에 첫 번째로 이번 사이클에서 동결을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은 한번 크게 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이지 이제는 서서히 긴축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결국은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계산해보는 그런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가장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 때도 마찬가지고 이창용 하는 총재도 발언은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네. 금리는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회초리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네. 지금 연준이 하는 걸 이미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겪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훨씬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습을 좀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언제쯤 인하가 될까? 특히 이제 뭐 이자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1.75%인데 우리가 네네. 먼저 내리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럼 미국이 내린 다음에 우리도 내려야 될 텐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연내는 안 해줄 것 같고 우리는 그럼 더 길게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수순일까요? 저는 한국은행이 연말 정도에는 인하를 한번 하지 않을까. 미국보다 먼저요? 네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 들어가는 것도 먼저 들어갔었고 아. 그 다음에는 멈추는 것도 먼저 했다라고 하면 순서상으로는 내리는 것도 먼저이지 않을까인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금융시장 환경이 좀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환율이 막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환시장이 또 조금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크게 봐가지고서는 연준이 다른 어떤 모든 부분에서 매파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방향을 좀 돌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다른 곳들도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경기가 너무 나쁘다든지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서 충분히 이제는 부양책으로도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사실상으로는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거의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경제가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부양책이 힘이 없으니까는 5월달 나온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금리를 막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금 나온 게 보니까는 중기 자금 지원 이 창구 금리를 또 내렸더라고요. 중국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 정책의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차이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 하면은 정말로 인플레가 너무 높을 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침체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나가야 되고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종 금리를 찾아나가는 우리 이제 긴축의 2단계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에는 각자 도생으로 간다. 그렇게로 봅니다. 처음에는 같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같이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잘해봐야 1%대 나오는 상황이니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 불균형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계부채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 오랜 기간 유지가 될수록 더 올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이자 부담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도 통화 정책을 펼침에서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죠. 네.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네네. 괜찮아요. 네. 우리 빛광우님이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까 있잖아 목 많이 풀고 갔다고 이렇게 자신을 하더니. 역시 자신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약점이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빚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에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 나간 것이 실제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 기침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좀 마이크 내려달라고 기침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편하게 네.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네.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버블을 탁 터뜨리고 가면 뭐 이제 짧고 굵게 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그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천천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버블에 그 가스를 빼나가는 방식을 쓰는 거를 정부는 원할 것이고 그러면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때에는 뭐 갑자기 좀 완화책을 펼치고 어떤 때에는 다시 또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바로 또 긴축을 펼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을 두고. 이정환님이 금융시장도 눈치 작전 같은 느낌이라고. 이자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보통 일이 아니군요.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그렇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대표도 새벽부터 그냥 잠 안 자고 미국 시장, 미국 연준 금리 결정 보고 또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분께 그걸 또 풀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상 그 흐름도 양호했고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환율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지? 중국 때문인가? 무역 적자 때문인가 하다가 어느샌가 원달러 환율은 127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이제 이러다 120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 네, 근데 수출 이제 데이터가
어쨌든 여전히 마이너스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제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출이 좀 회복될 수 있겠다. 더하기 최근에 유가가 좀 70달러를 깨고 내려가 가지고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 그러면은 수출이 잘 되냐. 네. 그다음에 에너지가 수입 중에 제일 큰데 에너지 가격이 높으냐.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또 좀 내려가니까는 그 점에서도 한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최근에 부양책을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경기는 지금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부양이 되니까는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게 또 좀 회복되는데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우리 환율이 최근에 또 좀 속도를 내 가지고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번 방향을 잡으면 거의 관성처럼 그 방향으로 가는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화가 약세에서 방향을 강세로 틀었다. 네네.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속도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1,2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수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인 반도체. 반도체가 2분기가 최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의 뭐 흐름으로 봐서는 정말로 2분기가 최악이고 하반기부터는 그 기울기의 문제이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네, 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출 쪽에서 대표 아이템이 좀 회복이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이제 최근에 쓰지 않았던 부양책을 뭐 종합 패키지처럼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데이터도 우려 대비해 가지고서는 점점점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일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그 무역 수지 관련해 가지고서 좀 기대를 가져봄직하니까는 환시장의 안정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는 유가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유가. 최근에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는 배럴당 70달러를 밑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다양한 기관에서 그 감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은 유가가 다시 100불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의 수요가 일단 나오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감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랑 러시아가 또 합의를 못 받고. 네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유가가 좀 그동안의 박스권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이 미국과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갈래에서 관측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금 갑자기 돌려주기로 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결정 내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거 이제 규제를 한 게 아닌데. 미국이 하라는 대로.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상호 간에 서로 수감자를 이제 석방시켜 주는 것으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란에서 그동안 뭐 일부 물량은 중국을 통해 나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란이 그 과거만큼 원유 시장에 수출은 못했었거든요. 규제 때문에. 네. 근데 그게 풀려나가게 되면 원유 시장이 뜻밖의 하락을 한번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생각보다 훨씬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역 흑자로 바로 돌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좀 변수로 놓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역 수지를 보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를 봐야 하고 국제 유가를 보려면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미국이 또 이란과 얼마나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지도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사우디 가서는 안 되니까 이제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가가 빠르게 또 안정될수록 우리의 무역 수지는 빠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환율,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광훈 대표님.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 질문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김삼수님이 국제금융시장의 예측보다 정광훈 대표님 목 상태 예측이 더 어렵다고. 황 교수님, 저도 목이 안 좋아서 물 먹었습니다. 물 드세요라고. 예,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못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 봤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금융시장 보는 눈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해 증거금융을 조정하고 신용대출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5개 종목에 대해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타이완 등 10개국 관광객 3천여 명이 오늘 인천에서 맥주와 닭강정 파티를 엽니다. 외국인 관광객 3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오늘 행사에는 닭강정 1,400마리와 맥주 3,000캔 등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6837님이) 무슨 질문 하시려던 건지 안타깝네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최근에도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얘기 들어보면 정광우 대표의 분석을 들으려는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광우 대표의 뷰 식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강인규 님이 전세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줘야지 왜 집주인을 보호해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보호할 필요 뭐 있느냐? 집 팔아서라도 전세금 내줘야지. 네. 어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는데요.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전세라는 게 이제 세입자가 돈을 주인한테 빌려주게 되고 주인은 돌려줄 때까지 자기 집에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전세 제도거든요. 근데 기간이 돼서 이제 돈을 못 돌려주니까 돈 달라는 건데 사실 집하고 전세금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인 거죠. 선택권은 주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DSR 완화해준다는 게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그래도 안 돌려준다는 것보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한테 그래도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집주인한테 DSR이 적용돼가지고 대출마저도 안 나오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거죠. 그렇게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착한 임대인한테 저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규제는 풀어줘도 된다라고 보죠. 그렇죠. 뭐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도의적으로 맞기는 한데 또 그 집이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네. 집이 팔려야죠. 또 근데 막 집을 던지듯이 판다라고 해서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경착륙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거겠죠. 네. 다음 질문이요. 그리고 청취자 권인숙 님이 자녀가 청약 해지한다는 걸 말렸는데요.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죠? 라고 질문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은 그 돈이 꼭 필요해서 10년, 20년 후를 모르잖아요. 이번에 이제 뉴홈 나온단 말이에요. 뉴홈 사전 청약. 그게 이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오래 납입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근데 뉴홈 같은 사전 청약 가격이 낮은 공공분양은 커트라인이 2천만 원이 넘어요. 2,400이면 2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넣은 사람이 드디어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지하지 말고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하는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딸 수는 있죠. 그 해지에서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자 주잖아요. 이자 주고 무주택자들은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씩 넣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당장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300만 원, 500만 원. 아, 나 급한데 저거 당장 좀 내가 부동산 뭐 아파트는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는 있는데 김인만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당장을 보지 말고 10년, 20년 후를 봐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자동차 구매할 때 적용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휴대전화 뒷번호 5230번님이 중고차도 개별 소비세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유류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선은 개별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제 신차에는 적용이 됩니다만 중고차 살 때는 개별 소비세가 붙질 않습니다. 예. 오히려 중고차 살 때는 차량 가격의 10%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도가 40만 원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개별 소비세는 2018년 7월부터 원래 5%였는데 3.5%로 정부가 낮춰줬었죠. 차 더 뭐 많이들 사시라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서는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1.5%까지 내렸다가 최근에는 뭐 3.5 수준으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5%로 복귀시키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오는 8월로 8월까지만 유류세 인하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는 정부가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고 이것도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았죠.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고 세수가 부족하고 국제 유가도 하락 안정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걸 정상화시켜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그리고 어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황소였는데요. 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442번님이 황소는 앞발이 세다 해서 황소라는 별칭을 붙였나요? 그리고 왜 강세장을 황소라는 동물에 빗댔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황소랑 곰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황소는 뿔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강세장을 황소 같은 장, 불마켓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곰은 앞팔을 아래로 내려 찍으면서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 불마켓, 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참고로 뉴욕이나 이런 데 가실 필요도 없이요. 여의도에도 황소상이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 가시면 황금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색깔로 황소상이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 1층에 가시면 황소가 곰을 공격하고 있는 큰 동상도 있습니다. 네. 많이들 한 번씩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리 리포터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10시 52분 흘러가면서 마칠 시간이고요. 김학연 님이 청약 담보로도 대출이 되니까 급하신 분은 그거 깨지 말고 담보대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좋은 팁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연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